엄마, 약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 약이요. 엄마, 또 까먹으신 거예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8세. 서울 은평구 30평 아파트. 오늘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들이 왜 왔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20년째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민수는 52세. 중견 건설회사 부장입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머니가 아닌 거실 벽에 걸린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스치듯. 순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내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순자가 식탁에 밥을 차리자 그는 급하다며 몇 숟가락만 뜨고 일어섰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효자인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실제로 시간을 쓰지는 않는 것. 민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속에 숨겨둔 서랍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검은색 녹음기 5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노트 10권. 순자는 가장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시작.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 아래로 빼곡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9년 전 남편 박철수가 교직 생활 35년을 마치고 퇴직금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그때만 해도 큰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 2억 5천. 나머지는 평생 모은 예금으로 채웠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큰아들 민수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당시 32세. 이제 막 결혼해서 전세집에 살던 때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시면 어떻겠냐고.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면서요.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이라고. 너희 줄 거면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고. 민수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민수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한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자식 명의로 해놓는 게 당연한 건데. 민수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순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성년 후 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치매가 오면 처리한다고? 자기 부모를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오해일까? 아들이 그럴 리 없을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날 순자는 혼자 동네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뭐에 쓰실 거냐고.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주 목소리 녹음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건 맞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그날이 바로 20년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것. 나중에 보면 웃을 수도 있는 기록. 하지만 순자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들리는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이가 이제 60 넘으셨잖아. 슬슬 준비해야지. 집값이 오르고 있대. 지금 팔면 3억은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엔 우리가 모실 건데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순자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한 말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한 권에서 3권이 되었고 녹음기는 한 대에서 5대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고장 나기도 했고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순자는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순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면 철수는 순자가 예민한 거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혼자 견뎠습니다. 웃으며 맞이하고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쥐어주면서. 그러면서도 귀는 열어두고 녹음기는 켜두고 밤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뭘 들려줄까 우리 자식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8세 노인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또 내일도 기록할 것입니다. 20년째 해온 것처럼. 2010년 7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순자의 남편 박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순자가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약간 저리고 말이 조금 어눌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거라고. 소식을 들은 세 자녀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 딸 박지혜, 막내아들 박민호.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아버지 간병도 필요하고 엄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은 효성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네 가족이 작년에 사업부도로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민호가 주식 투자로 몇 천만 원을 날렸다는 것을.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불안해한다는 것을. 그들이 부모를 모시겠다는 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15억짜리 아파트를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아버지 돌볼 수 있어. 아직 건강하니까.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70 넘으셨잖아요. 언제까지 혼자 사시려고요?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 순자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건 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 병원 복도 끝, 순자는 자판기 커피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들리는 자식들의 대화.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오래 못 가실 것 같아.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그나저나 엄마는 왜 자꾸 거절하시는 거야? 우리가 모신다는데. 민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집 때문이겠지. 우리한테 뺏길까봐.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커피는 뽑지도 않고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도 들릴 만큼 선명하게.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철수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약기운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둡시다. 제정신 있을 때. 철수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애들이 뭐라고 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죽고 나면 애들 싸울까봐. 철수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럴 리 없어. 다들 잘 키웠는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식들이 임의로 담보대출을 시도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순자가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재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이 사용 권한을 갖되 사후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마음대로 못하나요? 네, 신탁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식들이 정말 그럴까?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 중일 때였습니다. 딸 지혜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재활치료 받으니까 좀 나아지셨어. 지혜는 한참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예금 얼마나 있으세요? 아버지 병원비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좀 보탤까 해서요.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태겠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네는 빚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궁금한 건 부모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관리하고 있어. 그래도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제가 안심하죠. 순자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있어. 걱정 마.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현관에서 남편 오성진과 나눈 통화가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말 안 하시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형한테 물어봐. 형이 알 것 같은데. 순자는 그날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2010년 9월 3일. 지혜 예금 액수 추궁. 남편과 짜고 온 것으로 보임. 그렇게 한 건 한 건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해이길 자식들이 변하길.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요즘 자주 오네. 그러게요. 효자들이야 우리 자식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떠서 남편 입에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을 사랑이라고 믿는 남편. 순자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가끔 한 대씩 피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순자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녹음 파일들. 재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으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뇌졸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72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퇴직한 지 오래였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5년간 남편을 조금씩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이후 철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 세 자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딸 지혜, 막내 민호. 그들은 초상집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 우리가 모셔야지.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누가 모실 거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이 모시는 게 맞지 않아. 큰아들이잖아. 민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 방도 없고. 지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집이 더 넓은데? 민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빚이 있잖아. 엄마 모실 여유나 있어?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는 뭐 그렇게 돈 밝혀?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받아내려고 그래?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호가 말렸습니다. 야, 여기 장례식장이야. 조문객들 보고 있잖아.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자식들은 엄마를 누가 모실지, 아니 누가 엄마의 재산을 가까이 둘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은 추웠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친구 이정숙이었습니다. 75세의 순자보다 3살 어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교사 생활을 했고 정년 퇴직 후에도 연락을 이어온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괜찮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정숙은 순자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이상한 소리 하나 해도 돼?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 5대와 노트 6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치 기록이야. 순자는 정숙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의심, 몰래 해온 녹음, 빼곡하게 적힌 노트들. 정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들어볼래? 순자는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 전 그날 큰아들 부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오시면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들려줬습니다. 지혜의 목소리, 민호의 목소리, 며느리와 사위의 목소리. 10년간 모은 수백 개의 파일들. 정숙은 듣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이건 알아. 충격적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숙은 지금 공증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 법률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증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시도, 유기 위협. 언니 이거 심각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워. 내 자식들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장례식장 밖 추운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니 결정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 당하며 살 건지 아니면 정숙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공증인 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재산 신탁 업무도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거 보관도 해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순자는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가 결정해야죠. 근데 제 생각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10년이나 참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장례식장 빈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의심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식 3일장이 끝났습니다. 발인 날 자식들은 또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로 모실까요? 또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혼자.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아직 건강해. 혼자 살 수 있어. 자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하지만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정숙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야. 시작할래. 재산 신탁 그거 알아보고 싶어. 전화 너머로 정숙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언니. 내일 사무소로 오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0년간 방어만 했다면 이제는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2016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정숙과 함께 공증인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책으로 가득 찬 서가, 그리고 중년의 공증인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신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등록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은 할머니께 그대로 있고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무도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요? 네, 자녀분들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할머니 본인도 신탁 해지 절차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요? 그건 할머니께서 지금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정 단체에 기부하실 수도 있고 자녀분들께 상속하되 조건을 다실 수도 있고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신탁만 설정해 놓고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신탁 설정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정하죠. 서류 작업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15억 상당의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신탁 등록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마음 좀 편해요? 응. 조금은.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숙이 눈치챘습니다. 뭔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 치매 연기 좀 해볼까 해. 네? 정숙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정숙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순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나 10년간 기록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부족해. 내가 정말 무력해졌을 때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싶어. 위험해요, 언니. 진짜 학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녹음할 거야. 그게 바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잖아.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숙아, 난 확실히 하고 싶어. 내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인지, 그래서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겠다고요? 응.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다가 점점 심하게.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 10년이요. 응. 천천히 해야 자연스럽잖아. 갑자기 치매 걸리면 이상하잖아.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정말 각오하신 거예요? 10년이면. 언니 나이가 거의 80이 되는 거예요.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녹음기를 저한테 맡기세요. 집에 두면 자녀분들이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하세요. 안전 확인 차원에서. 알았어.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정숙이 순자의 안전망이 되어주기로. 순자가 정말 위험에 처하면 바로 개입하기로.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멍한 표정 짓기. 같은 질문 반복하기. 방금 한 일 잊어버린 척하기. 순자는 교사 출신답게 연기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1단계 가벼운 건망증 6개월. 2단계 반복 질문 1년. 3단계 날짜 혼동 1년. 4단계 사람 이름 헷갈리기 2년. 5단계 심각한 치매 증상 나머지 기간.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계획대로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왔었니? 엄마, 저 일주일 전에 왔었잖아요. 아,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민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한 달 후 딸 지혜가 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엄마, 토요일이에요. 아침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순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미안해. 지혜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망증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지? 하루에 3번씩 물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 표정, 말투까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순자는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8월인가 9월인가. 자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권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애들이 병원 가자고 자꾸 그래. 어떻게 하지?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더 좋아요. 그럼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 순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경미한 건망증은 있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자식들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병원 검사 결과 정상.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기대했던 것 같다. 순자의 긴 연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순자의 연기는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식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단계였습니다. 자기 자식 이름을 잊는다는 것, 부모에게 그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아니, 민호야. 큰아들이 방문했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큰아들. 순자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헷갈렸네. 민수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 통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물론 녹음도 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헷갈리셨어.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진짜 치매 아니야? 병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가시려고 하실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지. 진단서 받아야 나중에 성년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치매 환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 자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따로 왔는데 이번엔 셋이 함께 온 것입니다. 순자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거부하는 척했습니다. 왜? 엄마 괜찮아.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검사만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결국 순자는 따라갔습니다. 신경과 병원.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MRI 촬영. 순자는 일부러 검사를 못 본 척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아니 87. 실제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지만 순자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은 그 일주일 동안 유난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애로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죠.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돈 관리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나중을 위해서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하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혼자 못하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필요 없어. 민수는 설득했습니다. 엄마,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순자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서류를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이 세시네. 순자는 그날 밤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민수가 성년 후견인 서류 가지고 왔어.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인 안 하셨죠? 당연하지.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신탁 설정해 놓길 잘하셨어요. 성년 후견인 되어도 신탁 재산은 손 뗄 수 없거든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2020년. 순자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5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는 척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려는 척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무관심해졌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순자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자식들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정숙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기를 건네줬고 정숙은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집이 좋아.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남편 오성진과 나눈 전화 통화를 순자는 들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집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오성진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동의 안 하시잖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계속 설득해야지. 순자는 그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0년 6월 3일. 지혜 요양원 입소 강요. 목적은 집 전세 놓기. 하지만 막내 민호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자는 그 말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혹시 민호는 다를까? 하지만 며칠 후 순자는 민호와 그 아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어머니 모실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형하고 누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나중에 상속 분쟁 때 내 편 만들어두는 거지. 그 순간 순자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세 자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오직 그녀의 재산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다시 눈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그녀에게 유리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뜸해졌으니까요. 민수는 재택근무를 했고 지혜는 학원이 문을 닫아 수입이 끊겼으며 민호는 프리랜서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들의 눈은 더욱 순자의 재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또 순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어요. 순자는 안타까운 척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000만 원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지혜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도 좀 어려워요. 학원이 문을 닫아서 수입이 없어요.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만요. 순자는 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도요. 순자는 셋에게 모두 돈을 줬습니다. 총 2,300만 원. 하지만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잊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6월. 자녀들에게 총 2,300만 원 지원. 갚겠다는 약속 이행 없음. 2022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77세였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6년째. 그녀의 연기는 이제 완벽했습니다. 자식들은 완전히 믿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순자의 통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순자는 거부했습니다. 왜?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는 집요했습니다. 엄마, 치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사기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이 뭔지. 그들은 엄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민수가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반쯤 뜬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이미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으니까요.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날도 기록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민수 무단 침입하여 서랍 수색. 통장 찾으려 한 것으로 보임. 그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순자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진짜로 아팠습니다. 애들아, 엄마 손목이 아파.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응, 좀 아파. 에이, 그냥 파스 붙이면 되죠.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지혜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심하면 나중에 가세요. 요즘 병원비 비싸요. 민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손목 염좌. 깁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진짜 다쳤어. 손목.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자녀분들은요? 아무도 안 와. 정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마지막 증거만 더 모으면 돼.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라는 것을. 7년간의 연기, 수백 개의 녹음 파일, 수천 건의 기록.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2024년 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어느 날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세의 얼굴. 7년간의 연기로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이제 시작할 거야. 무엇을요, 언니? 끝내는 거.
20년 기록의 마지막. 진실을 밝히는 거. 전화 너머로 정숙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드디어요? 응. 드디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모든 자녀를 모아놓고 진실을 밝히기로. 20년간의 침묵을 깨기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기로.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2024년 9월 순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숙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두 노인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하실 거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순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공증인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날 증인으로 와주시기로 했어요. 고마워 정수가. 언니 그날 자녀분들 반응이 심할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알아. 각오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0년을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세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집으로 다 같이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보면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혹시 유산 이야기예요? 순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올 거면 와. 안 올 거면 말고. 지혜는 당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날부터 순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모아둔 녹음기들, 노트들을 정숙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을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순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20년간의 침묵이 깨집니다.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노할까? 슬퍼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오후 1시 정숙과 공증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응.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지혜, 마지막으로 민호. 세 자녀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낯선 두 사람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순자는 소개했습니다. 내 친구 정숙이고 공증인 선생님이야. 왜 공증이니? 오늘 증인으로 모셨어.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세 자녀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의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료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응. 달라졌지?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녹음기 5대와 두꺼운 노트 10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의 기록이야. 2005년 3월 12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무슨 기록을요?
너희가 한 말 한 행동 전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치매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뭐? 라고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또렷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 다 연기했어.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속마음이 뭔지 보고 싶었거든.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우릴 시험했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 아니야. 그냥 지켜본 거지. 너희가 알아서 다 보여줬잖아. 순자는 첫 번째 녹음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들어볼래?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19년 전 그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오시면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민수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기다려. 더 있어.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집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녹음. 형하고 누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녹음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 자녀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다 있어. 573개 녹음 파일. 그리고 2847건의 기록. 공증인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자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이미 5년 전에 신탁 설정했어. 너희가 손 뗄 수 없어. 그럼 상속은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였어. 세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죽으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어. 독거노인 쉼터로 쓰일 거야. 엄마.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왜?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정말로 믿고 싶었어. 내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자마자 엄마가 아니라 제3만 봤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20년이야.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준비한 이 순간.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자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한다고? 20년 동안 못 변한 사람들이? 정숙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계획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식들의 반응을 보는 것까지. 그 다음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겠어. 너희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엄마, 내가 너희 엄마니까 말이야. 미워도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너희 엄마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까 해. 세 자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딱 1년만 시간을 줄게. 시간이요? 응.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 가족 전부 데려와. 배우자도 손주들도. 왜요?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녹음기 없이. 의심 없이.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녹음하고 숨기느라. 진짜 엄마 노릇을 못했어.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 가서 결정할게. 이 집을 기부할지 아니면. 순자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1년이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기회에 꼭 붙잡겠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아들 노릇할게요. 순자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진심인지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다들 와. 네, 엄마. 세 자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어 보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에는 순자와 정숙 그리고 공증인만 남았습니다. 공증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정숙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복수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 그게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던 거야. 이제 아셨잖아요. 응. 알았어. 그리고 후회돼. 왜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20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자는 녹음기를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마지막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기를 끄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약 1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를 위해 순자는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희망하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순자가 20년간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순자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네 가족이었습니다. 민수, 며느리 한지영, 그리고 대학생 손자 둘. 4명이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이어서 지혜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지혜, 사위 오성진, 고등학생 손녀 하나. 그들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왔습니다. 민호는 아직 결혼 전이었기에 혼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괜찮아. 다들 앉아. 거실 탁자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먹어. 다 식겠다. 그제야 사람들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큰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의심 없이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지영이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엄마, 말해. 진짜 죄송해요. 20년간. 아니, 평생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자격 없는 자식이었죠. 민수야. 네, 엄마. 말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3달. 매달 마지막 토요일 가족들은 순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4번째 모임 때 손녀가 학교상을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5번째 모임 때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게요. 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6번째 모임 때 지혜가 엄마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한 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12번의 모임, 12번의 식사, 12번의 대화.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마지막 12번째 모임이 끝나고 순자는 세 자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 배우자랑 손주들은 먼저 가라고 해.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할게. 가족들이 나가고 거실에는 순자와 세 자녀만 남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네. 세 자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희가 완전히 변했다고는 생각 안 해. 세 자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건 봤어. 진심으로. 순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수표가 3장 있어. 각각 3천만 원씩. 엄마, 이게 너희가 받을 전부야. 이 집은 여전히 기부할 거야. 세 자녀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쉼터가 될 거야. 그 쉼터 운영을 너희가 맡아. 자원봉사로. 네? 매주 한 번씩 와서 노인들 밥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5년간 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게.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아닌지.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20년 기록했잖아. 그거 너희 줄게. 너희 자식들한테 보여줘. 부모를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네, 엄마.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다음 주에도 와요. 그래. 이제부터는 매주 와. 1년에 12번이 아니라 매주. 세 자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들이 나가고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순자도 자식들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가을 순자는 79세가 되었습니다. 1년 반 전 진실을 밝힌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진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일찍 퇴근합니다. 토요일 오후를 비워두기 위해서입니다. 며느리 지영도 이제는 먼저 반찬을 해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지혜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갑니다. 장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20년 만에 처음 하는 모녀의 시간입니다. 민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봄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손주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큰 손자는 이제 군대를 갔고 손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어느 날 순자는 정숙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후회 안 해요? 기부하기로 한 거.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쉽게 받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도 조금은 남겨주시지.
3천만 원씩 줬잖아. 그리고 쉼터 운영하면서 배울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가 제일 현명한 것 같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명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한 거야. 포기요? 완벽한 자식을 바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정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언니.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순자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5명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테이블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쳤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찍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순자를 중심으로 자식들, 손주들이 둘러섰습니다. 민호가 셀카봉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의심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재생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잘했지? 순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을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순자는 공증인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숙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 좀 수정하려고요.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기부할 거예요. 그건 안 바꿀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5년간 자원봉사를 성실히 하면 그 쉼터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운영권이요? 네, 소유권은 아니지만 운영은 할 수 있게요. 그럼 애들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응. 조금은.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는 못 믿어. 20년 기록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응. 노력하고 있어. 나도 애들도.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왜요? 20년 동안 내 편이 되어줘서. 정숙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언니. 친구잖아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녹음과 기록이 아닌 진짜 일기였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늘 유언장을 수정했다. 자식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희망은 가지기로 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아니, 이미 변하고 있다는 희망. 20년은 긴 시간이었다.
의심하고 기록하고 숨기며 살았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가족이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가족.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휴가 나왔어요. 오늘 뵈러 가도 돼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만이 관계를 구원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20년 침묵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끝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